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 267페이지 창구망 공동이용, 노란 우상공제조합 등 관련해서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 창구망 공동이용이란 요 개념은 여러분들 기출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과 은행이 업무 제휴를 맺고 양기간의 어떤 전산 시스템을 전용선으로 상호 연결하여 우체국 고객이 각 은행 창구에서 기존의 한 거래 방식이 아닌 자행 거래 방식으로 입금 및 출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이용 주체를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우체국 고객이 아니라 그 우체국과 제휴를 맺었던 그 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를 자행 거래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건 X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건데, 제가 우체국과 그 제휴를 맺고 있는 그 은행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뭐 교재에 나와 있지만, 자, 여기 문제집에는 제가 그거는까지 설마 나올까 싶어서 빠뜨렸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제휴은행 고객이 있으면 한번 쓰십시오. 그 한국시티은행, 그 다음 기업은행, 산업은행, 그 다음 KB 하나은행, 요거는 자동화 기기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전북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 그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2번 보시면 창구망 공동 이용을 통해서 우리 입금하고 출금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제휴은행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출금이나 제휴은행 고객 계좌로 입금할 수 있고, 맞죠? 무통 거래 내역조회, 계좌 잔액조회, 송금 수수료, 자기합수통 발행 및 사고신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그래서 입금, 출금, 조회까지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표에 보시면 창구망 공동 이용으로 가능한 업무, 그 입금, 지급, 그 다음 조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 창구망 공동 이용을 통해서 적립식 예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 모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타은행 그 고객이 우체국 가서 나 이거 적금 만기됐으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 관련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좀 번거롭고, 그런 걸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적금 여러분 만기됐으면 우리 은행에 가서,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가서 거기서 만기 적금을 타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적립식이랑 경립식 같은 경우는 입출금 모두 가능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금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과 관련해서는 입출금 모두 가능하다.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8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에 보시면 입금만 가능한 건 적립식, 신탁 이런 것들이고, 입출금 가능한 것은 우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은 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5번 노란 우상 공제자,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 우체국이 업무를 대행.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체는 누굽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예요. 중소기업 중앙회 사는데, 근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여러분 점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그런 업무를 일정 부분 대행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보시면, 자, 노란 우상 공제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였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가 도래? 만기? 자, 여러분들 노란 우상 공제 조합은 제가 일종의 퇴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자영업 자들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폐업했을 때, 우리 뭐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분들 여러분 퇴직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받는 돈과 마찬가지로 폐업했을 때 받는 돈이지, 일정한 만기가 따로 정해진 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면 요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납입 부분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소기업 소상공인만을 위한 퇴직금 제도. 원칙은 여러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겁니다. 근데 그 예외적으로 또 저 분할 지급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다음 7번 보시면 그러면 월 납부금이 얼마냐? 자, 기존에 70만 원, 월 5만 원에서 70만 원인데 지금은 월 5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럼 월 100만 원이니까 분기 300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7번 X.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8번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고, 그다음 9번 보시면 노란 우상 공제 조합을 노란 우상 공제를 가입한 경우 가입 시점부터 1년간 단체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한 번에 정리하십시오. 가입된 시점부터 2년간 무료, 뭐 감액해서 적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적용해 주고, 다만 기간은 2년, 가입 시점부터입니다. 단체 상해보험,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노란 우상 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업종에 따라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가입 자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최저 이제 뭡니까? 그 뭐 개인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학원 교육 종사자들은 10억 원이라고 그때 뭐 제가 말씀드렸던데, 그 어쨌든 간에 업종에 따라서 그 매출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0번은 맞고요. 그럼 11번 보시면 연 평균 매출액이 8억 원인 학원 원장인 갑과 연 평균 매출액이 4억 원인 치킨집을 운영하는 어른 모두 노란 우상 공제 제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죠.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이런 경우는 10억 원 이하니까 가입 대상 자격에 부합하네요.
12번 보시면 자, 원래는 일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외적으로 자, 우리 공제금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수령시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시금 받는 게 아니라 분할 지급 가능한데 이상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자, 이런 분할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5천만 원 이상 또는 60세 이상 이렇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12번은 X입니다. 그 다음 13번 보시면 자, 우리 만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이 급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노란우산공제자업 해지하면 그 원금조차도 다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기존에 어떤 월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어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렇다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대출하는 건 안 되고요. 가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몇 개월? 12개월 그러니까 12번 이상을 부금을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약간 대출에 따르는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3번 보시면 24개월 이상이란 말은 틀렸네요. 12개월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로라고 돼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5년 이내로 했어요. 지금은 이제 4년 이내로 임의로 해지했다. 대출도 어차피 이자는 지급해야 되거든요. 무이자 대출이 아니에요. 이자 지급하느니 그냥 나 이거 해지하고 돈 쓸래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원금조차 안 된다. 언제? 4년 이내 해지. 4년 이내로 해지한 경우 불이백의 자, 30% 95, 30%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30%면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너무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번에 77에서 9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77%에서 95%, 즉 원금은 못 받는 거죠. 그렇죠? 100%가 돼야지 원금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15번, 16번 우리 지난 시험 기출이었네요. 기출이니까 그거 뭐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 16번 요거만 보시면 양도, 담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양도는 허용된다라는 말 틀렸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번 한번 볼게요. 돈이 필요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하사장은 장가요? 하사장은 노란우산공제 제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이 경우 그동안 납입한 부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자는 받지 못한다. 아까 이 경우 4년 이내에 중도 해지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이백, 납액의 자 95%까지, 즉 77%에서 95%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 납입한 부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18번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19번 보시면 스위프트, 해외 송금이란 신한은행의 스위프트망을 통해 수취인의 해외은행 계좌에 송금하거나 해외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의 한국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전자를 타발, 후자를 당발이다. 자, 당발 송금, 타발 송금 개념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걸 자, 당발,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걸 타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되어 있네요. 20번 스위프트 해외 송금에서 당발, 타발 송금 한도액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위프트 해외 송금 관련해서 당발 송금과 타발 송금의 한도액 좀 체크를 할게요.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자, 당발 송금 같은 경우는 자, 연간이에요. 당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낸 거 미화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 이하. 그 다음에 타발 송금이면 자, 이거는 1일 기준이에요. 1일 기준. 그래서 이거는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이하.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당발 같은 경우는 자, 연간 한 사람당 연간 5만 달러 이하를 우리 외국으로 보낼 수 있고 타발 송금 같은 경우는 자, 1일 2만 달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21번 스위프트 해외 송금 거주자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도 가능하겠죠. 비거주자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X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스위프트 해외 송금 같은 경우 자, 수수료 부과되는데 자, 여러분 당발 송금 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타발 자, 우리 수수료 다릅니다. 당발 송금은 건당 10,000원 그쵸? 자, 당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 건당 10,000원 타발 송금 건당 5,000원 맞습니다. 근데 당발 송금 중에서 자동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다음 인터넷 송금 자동 송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정해가지고 매달 며칠 이렇게 자동적으로 송금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하고 인터넷 송금은 건당 5,000원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자동 송금은 8,000원 그다음에 인터넷 송금은 5,000원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당발 송금 10,000원 그 다음 자동 송금 8,000원 당발 송금 중에 인터넷 송금은 5,000원 타발 송금 5,000원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23번 자동 필터링 되는 건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번 여기도 오타가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스위프트 당발 송금의 경우 수취인의 성별이 아니라 그냥 성명입니다. 성명. 자, 성별을 갖다가 여러분 하지 않아요. 성명.
자, 성명으로 좀 바꿔주시고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이외에 중개은행으로서 신한뱅크는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송금 신청서를 쓸 때 자, 여러분 다 세상 것까지 알 수는 없더라도 당발, 타발일 때 자, 신한뱅크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건 당발 송금이 아니라 타발 송금이에요. 타발 송금. 그래서 24번 이거는 타발 송금 시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자, 성별이 아니라 성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좀 오타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5번 보시면 USD 타발 송금. 이건 타발이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게 타발이죠. 시작점을 타국에서 시작 출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타발 송금 서비스는 고객이 한국의 수신 우체국 계좌 또는 주소지로부터라고 했으니까 반대죠. 전 세계 외국 은행으로부터 해야지 타발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번 X. 그 다음에 26번 타발 USD 타발 송금 서비스의 특징, 장점 뭐 관련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7번도 여러분들 좀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전 매입, 한전 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란 건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뭘 사요? 외국 돈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돈을 원화로 바꾸는 걸 우리가 한전 매입이라고 그러고 자, 매도는 뭡니까?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거. 그걸 우리가 한전 매도라고 한다. 그렇게 좀 보십시오. 그래서 한전 매입이란 고객이 제출한 원화를 외화로 교환하는 업무를 말하고 그렇죠. 매입이라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외국 돈을 원화를 외화로 하는 게 아니라 외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매입이네요. 매도란 고객이 제출한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 자, 파는 거. 뭐 우리나라 돈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돈을 파는 거. 매도라는 것은 파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그 외화로 바꾸는 게 매도다. 그래서 환전 매입하고 한전 매도 개념 아까 타발 송금, 당발 송금, 타발 송금 하듯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29번 보시면 한전 매입의 경우 자, 미국 USD 잠깐만요. 한전 매입의 경우 미국 USD, 일본 JYP, 뭐 유럽 유로 뭐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홍콩 이런 것들을 취급하며 미화 1만 달러 상당액 이하를 한도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좀 체크를 해가지고. 자, 29번 보시면, 예, 한전 매입의 경우, 미국 달러라든지 일본, 유럽, 중국, 홍콩, 이런 취급하며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이하를 한도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나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요 통화만 대입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에 뭐 일본의 엔화라든지 유로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자, 네 가지 즉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요 돈만 사고 자, 홍콩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한전 매입 같은 경우는 이 네 개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지 홍콩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전 매입 같은 경우 자, 요 네 개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루는 취급하는 우체국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전 매입, 외국 돈을 사는 거잖아요. 매입, 그러니까 원화로 바꾸는 거. 취급 대상, 취급 통화. 4개국 통화. 그다음에 취급하는 우체국 같은 경우는 많다. 즉 21개 우체국. 많다. 21개 우체국.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한전 매도는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즉 원화를 외화로 파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 취급하는 통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취급 통화 여기가 4개국이었다면 자, 취급하는 통화는 많다. 취급하는 통화 많다라는 거. 취급하는 통화 많다. 근데 취급하는 우체국은 자, 이렇게 많다가 아니라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전 매입과 한전 매도 이렇게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번 보시면 한전 매도의 경우 미국, 일본 화폐를 포함한 총 15개 통화를 취급하며 미화 1만 달러 상당의 이하를 한도로 한다. 한전 매도 취급하는 통화 많다. 알겠죠? 한전 매입 같은 경우 취급하는 통화 4개국. 아까 미국 달러라든지 일본, 중국, 그 다음 유로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보시면 한전 매입과 한전 매도의 경우 주화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폐만 다룬다. 맞습니다. 지폐만 그 한도액이 미하 1만 달러 상당액 이하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 즉 여기는 자 둘 다 뭐다? 1만 달러 이하 상당액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폐 주화 화폐만 대상으로 한다라는 점. 화폐 여기 뭐 공통적이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한전 매입은 현재 27개국, 21개의 우체국에서 현재 21개국이 아니라 21개입니다. 21개의 우체국에서 자 취급하지만, 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할게요. 21개의 우체국에서 취급하지만 한전 매도의 경우 현재 4개의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한전 매도를 취급하는 우체국은 서울중앙, 광화문, 인천, 김해가 많이 나왔죠? 이건 제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전 매입 같은 경우는 21개, 즉 많다. 취급하는 우체국이 많지만 한전 매도 같은 경우는 4개 여러분들. 자, 서울, 중앙, 또 뭐죠? 광화문, 김해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제주, 그 다음에 인천공항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매입하고 한전 매도는 반드시 두 가지를 비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섞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전 예약 서비스 기출됐던 건데 고객이 사전에 한전 신청을 하고 서울중앙 우체국에서 외화 실무를 수령한다. 자, 우리 우체국에서 접수해야 돼요.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하되 지역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수령은 어디서 해라?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접수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 우체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4번 한전 예약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통화는 한전 매도의 경우 취급하는 통화와 그 한도액이 같다. 환전. 자, 우리 외국에 나갈 때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바꾸는 거야? 원화를 외화로 바꾸는 거잖아요. 요 내용 그대로 한전 예약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통화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도액도 10,000달러 상당액이라는 거, 상당액 이하라는 거 같습니다. 35번 보시면 한전 예약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인터넷 우체국에 접수하여,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여라는 말 나오면 틀렸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 돼요. 원화를 결제하고 고객이 지정한 날짜에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외화 실물 수령하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한전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체국 금융 업무 취급 36번에요. 우체국 금융 업무 취급 시간 09시부터 16시 30분에만 가능하고, 맞죠? 가능하고. 근데 만자가 틀려요. 원래 원칙적으로 업무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 비행기 시간이 여러분들 막 그 밤늦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 16시 30분까지 가야 된다면 너무나 기다리는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요 16시 30분 우체국 업무 시간에서는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고, 그 업무 취급 시간 이외에는 뭡니까? 그 외환은행 그쪽으로, 그 인천공항 내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우리 이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해설 보시면 우체국 금융 업무 취급 시간 이외에는 외환은행 인천공항 지점, 즉 06시부터 21시까지, 즉 연중 무휴네요. 연중 무휴. 그래서 수령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37번 보시면 저 한전 예약 서비스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출장이 취소된다든지 아니면 여행이 취소됐다. 그러면 한전 예약 신청한 거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전 예약 서비스 관련해서 취소는 당일날 취소하는, 그 신청한 당일날 취소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 취소하는지에 따라 좀 방식이 달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시면 한전 예약 서비스 신청을 한 뒤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당일 취소를 할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발생된 우체국에서 고객이 신청하면 우체국 인천공항 우체국에서 지급 처리 후 이를 고객의 계좌로 입금 처리해 준다라고. 아직까지 업무가 마감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자, 당일 취소하면 그 취소한 그 우체국에서 뭡니까? 바로 원거래 환율 적용해서 바로 그냥 취소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면 벌써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요 해설처럼 그 취급을 해 줍니다. 처리를 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38번도 그렇게 뭐 한전 매입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외화 실물을 수령일부터 이 영업일에 지정된 외화는 인근 지점으로 인계하는 방식 취한다. 뭐 이렇게 그냥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나머지 39, 40, 41, 42번 뭐 관련해서 기출 문제들이네요. 그 42번까지 기출 문제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43번 보시면 우체국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통해 경조금 배달, 당근 가능하고 보험상품 조회 가능하고 납입도 가능하고, 즉 우체국 서비스 우체국 보험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번 관련해 가지고 자, 요게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기출 문제인데
이게 지문 자체를 여러분 다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대로 다 실어놨던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교재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렇게 뭐 바로바로 이렇게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44번 보시면 다음 중 우체국 예금, 제휴 서비스 포함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면 1번 보시면, 기억번 보시면, 자, 경조사 시에 경조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거. 자, 우리 경조금 현금 전달 있습니다. 경조금 현금으로 전달해 주는 우체국 서비스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선물, 주식, 투자를 위한 어떤 계좌 개설 대행하는 거 우체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 니은 맞네요. 근데 D급번 보시면, 자,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인데 그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거, 이건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리얼번 USD 타발 송금 서비스 통해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말장난이죠. USD 타발 송금 우리 하고 있잖아. 맞죠? 하고는 있는데 타발 송금이가 뭡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게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모든 은행, 즉 다른 은행에서, 세계의 다른 은행에서 우리나라 로 송금하는 거지, 우리 그 한국에서 해외 계좌로 이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5번 보시면, 자, 폰뱅킹을 통해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맞춤 서비스를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그다음 고객이 지정한 전화번호만 폰뱅킹을 이용할 때는 최대 3개까지가 아니라 5개죠. 그래서 10개, 5개.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서 맞춤 서비스는 10개. 그 다음에 지정 번호로만 사용. 폰뱅킹 여러분들 아무 번호에서 사용해보면 어떤 뭐 보안에 어떤 취약하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가 지정한 번호만 딱 5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46번은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47번 관련해가지고도 그냥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 기기 이용한 입금 뭐 관련해서 내용 그냥 구체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48번까지 그대로 보시면 되고, 49번, 50번 다 여러분들 뭐 자동화 기기를 이용한 입금, 그 다음 출금 한도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51번 관련해서, 자, 여러분 재난지역, 지역행사장, 일시적으로 금융수요가 많은 지역 대상하는 거,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 제공하는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를 별종 우체국, 말이 안 되죠. 이동식 우체국 서비스가 이동식 우체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2번을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동 우체국의 경우 예금가입, 현금 입출금 및 공과금, 자동 수납기 제공, 보험 청약 등 보편적 금융 창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편물의 접수와 같은 우편 창구 서비스는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동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동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편 서비스도 함께 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편물 접수와 같은 우편 창구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84페이지 보시면, 자,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금융회사 그 관련해가지고 실명 원칙이다. 다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할 필요 없겠죠. 두 번 다시 한번 처음 신규 발급할 때만 하면 되고, 각종 공과금 수납 뭐 당연히 실명 필요가 없습니다. 10만 원 이하 원화이송, 1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 통화, 10만 원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거 X. 그다음에 검기한 종사자가, 자, 이 사람 그 거래 정보를 갖다가 누설했다, 그러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인데, 자, 과거 3천만 원에서 여러분들, 자,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 고객의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 막 그 스팸 이런 데 막 뿌리고 막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번 여러분 우리 스팸 패널 시달려야 되고, 그 스팸 패널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금융거래 정보가 타인에게 막 떠돌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전 유통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고 또 위험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속한다. 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과가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라는 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판사, 즉 법관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우리 가태료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세무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과가 남지 않고, 다음 이걸 다투려면 뭡니까? 정식재판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번 보시면, 금융기관 거래 정보들은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자,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죠. 10일 이내에 그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통보 요청이 있다? 그러면 뭐야? 통보 유예 기간이 또 종료된 날로부터 역시 10일 안에 통보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거래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어요. 근데 얘한테 지금 말하면 얘가 그대로 뭐 잠적해버리고
그 정보를 갖다가 인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 아직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요청했다는 거 말하지 마. 딱 그러면 그때까지 말하지 마. 그럼 그때까지 말하지 마. 그때부터 뭡니까? 10일 안에만 통보해주면 된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통보 안 해줬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는데 자 과거 500만 원인데 지금은 좀 낮춰줬네요. 300만 원. 이때는 통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요구자 인적사항을 표준양식에 따라 보관해야 되는데 몇 년? 3년. 자, 3년이 아니라 5년 보관해야 돼요. 5년 보관해야 되고 이거 어기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두 개가 틀렸네요. 5년 보관, 5년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보시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 징수세율을 90%로 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자 소득 많더라도 거기다 90%의 어떤 원천 징수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이를 갖다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번, 8번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9번도 마찬가지, 10번도 마찬가지. 네, 앞에 내용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11번 보시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천 징수하고 2,400 초과하면 자 누진세 적용한다. 자 2,400 요건 2,400이 아니라 뭡니까? 2,000만 원입니다. 자 개인별 연간 소득이 아니에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요걸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면 그냥 10.4%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 원 넘어갔다. 그러면 이때는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에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인데 양도소득이 왜 나와요? 그다음 2배 사근 연기라고 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2배 사근 연기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말 같지 않아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 좀 귀에 들어올 겁니다. 특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과 별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자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잖아요. 근데 임대소득은 양도소득이 과거에 이게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포함되지 않고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종합소득 그중에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거지. 자 이게 양도라는 것은 넘기는 거잖아요. 임대는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3번은 X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14번, 15번 종합과세, 15번 분리과세 그 개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종합과세란 2배 사근 연기 같은 6종류의 종합소득 중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는 제외해야 되겠죠. 이런 거 제외하고 이제 합산해서 뭘 적용했다? 누진세 적용하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분리과세 개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16번 보시면 자 비과세된 금융소득과 세금 우대저축, 비거주자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죠? 만기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자 여러분 조금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지문 그대로 좀 확인하세요. 지금 보시면 비과세되고 세금 우대 과거에 이제 세금 우대, 비거주자 예금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이건 뭡니까? 종합과세 표준에서 제외. 그렇게 되면 종합과세 표준 자체가 작기 때문에 누진세를 만약에 적용하더라도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만기가 10년 이상의 채권. 자, 10년 이상의 채권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여러분 보유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혜택,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뭡니까? 어떻게 한다?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종합과세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되면 여러분 그만큼 세금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뜬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 18, 19번 관련해서 자, 며칠 전에 저기 그 핵심 문제 그 관련해서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할게요. 자, 17번 보시면 자, 우리 금융기관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 조세 특례 제한법인데 이거는 여러분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도 문제지만 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7번 18번, 19번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분리과세 금융소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세법상에 의한 거, 두 번째가 조세 특례 제한법, 세 번째가 금융실명법에 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뭘 암기하셔도 좋은데 그 옆에 뒤쪽에 있는 조그만 세율은 여러분들 절대 암기할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암기하셔도 암기 못하실 거고 저도 당연히 암기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분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상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인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인지 아니면 금융실명법에 의한 건지. 그러면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뭐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좀 쉽거든요. 저 같으면 그 전들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좀 체크를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는 순간 문제 풀지 마시고 자 다시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박스를 보세요. 문제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니까 시험 미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자 소득법 288쪽의 박스 한번 볼게요. 17번 박스 보시면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첫 번째 10년 이상 그 10년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자 비실명 금융재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뭐 저 두 문자 이렇게 딴데 두 문자 이런 필요 없습니다. 10년 이상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 근데 요 B번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이랑 자 290페이지 그 19번 문제 보시면 자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배당이 있잖아요. 요거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 문제를 통하든 아니면 뒤쪽 핵심 문제를 통하든 반드시 이렇게 해서 막 비교 이런 식으로 좀 하십시오.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했다 그러면 금융실명법상에 의한 분리과세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자 비실명 자산 그 관련해서 이자라든지 그런 배당이면 그것은 자 소득세법상에 의한 그 분리과세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10년 이상 비실명 그 다음에 직장 공제 10년 비실명 자산 공제 그 다음에 여러분 법인격 없는 단체 할 때 법인격 없는 단체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경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자 10년 이상 장기 채권이네요. 10년 이상 우리 앞에서도 아까 10년 이상 채권과 관련해서 분리과세 적용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자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제, 직장 공제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관련해 가지고 법인격 없는 단체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 경매 입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건 뭐라고?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 그 B번하고 C번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고 선박 그 다음에 그 세금 우대 종합저축 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 좀 구분하셔가지고 얘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보시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 배당 조세특례가 아니라 소득세법상 했고요. 18번은 세금 우대 저축 이자 배당 요거는 뭡니까? 조세특례제한법 글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금융기관을 통했네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이건 소득세법에 의한 것도 아니죠. 뭐다? 금융실명법에 의한 분리과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20번 선박 나왔네요. 선박은 뭐다? 조세특례제한법.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보시면 자 비실명 채권 관련해서 개념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실명 채권은 매입 매도 시 실명 확인과 자금 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 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는 경우 증여세까지 면제된다. 이 개념 반드시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비실명 채권 이거는 여러분 금융실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예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왜 나왔을까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숨어있는 돈을 갖다가 어쨌든 시장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 너 비실명으로 그냥 실명하지 않더라도 이거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뭡니까? 한참 우리 IMF 때 우리 시중에 돈이 없었잖아요. 거래되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때 막 카드도 많이 남발하고 하면서 소비를 많이 유발하고 그리고 이것이 비실명 채권이 나왔거든요. 비실명 채권에 관련되는 종류 4가지하고 그 상환기간과 관련해서는 외국환 평형기금 요게 이제 상환기간 1년이고 만기가 1년이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다 5년이니까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깊이는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비실명 채권 관련해서 개념 하나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종류 4가지 그 다음에 요 만기 1년 나머지 5년 이런 식으로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번 보시면 외국한 평형기금채권, 고용안전채권, 정권금융채권, 근데 중소기업 구조조정채권 모두 비실명 채권으로서 만기가 5년이다.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요 개념 한번 볼게요. 외국한 평형기금채권 얘만 1년이에요. 나머지 고용안정, 정권 금융채권, 그 다음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은 모두 만기가 5년이다.
암기하실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다가 그냥 건너뛰는 사람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정리하고 가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분명히 여러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23번 저 종류 채권 있잖아요. 그 비실명 채권 종류 있잖아요. 외국간 평액기금채권 방금 했죠. 고용안정 있고 정권금융. 근데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는 자 비실명 채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종합소득 가세표준과 관련해서 자 1,200만 원 이하다라면 가세표준의 100분의 6. 특히 여러분들 자 종합가세표준 관련해서 암기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정도는 반드시 6%, 15% 그거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나왔지만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 5%가 아니라 6%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은 제가 이거 왜 그랬냐면 보시면 종합소득이 2억 원 이하 2억인 경우 여기에 적용한 종합가세표준은 3,760만 원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자 100분의 38을 곱한 것을 더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거 가세표준 중에서 3억 원이었기 기준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1억 5천 원으로 낮춰졌어요. 그러면 예전에 2억 번 사람한테 최고 누진세율 적용 안 했지만 지금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2억 원인 경우에는 자 요런 3,76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1억 5천만 원 그 초과하는 금액에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곱하기 100분의 38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 보시면 자 종합소득이 5천만 원 소득공제 1,100만 원이면 종합소득세 405만 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천만 원이니까 자 여러분들 5천만 원은 가세표준 어디예요?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하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합소득이 지금 5천만 원인데 소득공제가 1,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3,900만 원. 가세표준은 3,900만 원이잖아요. 3,900만 원. 그러면은 자 이거는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200만에서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로 가야 되겠죠. 4,6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같으면은 자 1,200만 원까지는 100분의 6인데 100분의 6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1,200 곱하기 100분의 6 하면 이게 지금 72가 나오잖아요. 이게 7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900에서 1,200 빼면 2,7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2,700에다가 이때는 6% 따면 요거는 15%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27 곱하기 15 하면 405. 그래서 지금 아까 405를 했는데 얘랑 더해줍니다. 그래서 477만 원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은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좀 더 큰 27번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옆에 뭐 72만 원 구해진 거 그거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따로 분해해가지고 계산해도 된다고 제가 그 일반 그 기본 강의 씨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시면 6천만 원의 종합소득이 있고 1,0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다. 그러면 가세표준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가세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이네요. 그럼 5천만 원이면 자, 우리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거기 이제 가세표준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자, 요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이니까 자 일단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까지는 6% 그래서 이거는 72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서 1,200만 원 그거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잖아요. 4,600만 원까지 그러면은 자 나머지 5천에서 1,200 뺀 3,800이 되겠네요. 3,800. 그러니까 요거는 자 잠깐만요. 계산이 6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소득 공제를 뺐다. 그렇게 빼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자 4,400만 원. 그럼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잘못됐네. 4,400만 원까지는 자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15%잖아요. 그럼 4,400만 원까지. 그러면 지금 보면 5천만 원인데 1,200만 원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4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뺐으면 자 이거 3,800만 원이 지금 남은 상태고 이게 4,400만 원까지 그러면 4,400에서 자, 1,200까지 빼면은 얼마입니까?
3,200이 되겠네요. 3,200. 그래서 요거는 3,200. 3,200에서 여러분들 3,200에서 요거는 100분의 15 계산하면 됩니다. 100분의 15 계산하면 3,200에서 여러분들 100분의 15 계산하면 잠깐만요. 3,200에서 100분의 15 계산하면 1,400. 이렇게 헤매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천만 원의 종합소득. 자, 다시 정확할게요. 종합소득이 6천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 원. 1천만 원. 그럼 우리가 되는 가세표준. 가세표준은, 자,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자 여러분들 5천만 원의 가세 표준이면 우리 가세 표준 종류와 관련해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래 원칙적으로 여러분 4,600만 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4,600만 원까지는 저기 72만 원에서 그 1,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까지 그렇게 되거든요. 다시 1,200, 그 다음에 4,600. 요 사이가 지금 얼마죠? 1,200이랑 3,400이 되잖아요. 3,400.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일단 5천만 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 5천만 원과 관련해서 처음에 1,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는 어떻게 계산한다? 1,200 곱하기 100분의 6% 가세 표준적이니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4,600까지, 즉 뭐냐면 1,200까지. 그러니까 4,600까지 이렇게 4,600이 있으면 여기가 1,200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6%가 적용이 되고 요거는 15%가 적용이 돼요. 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3,400이잖아요. 그래서 3,400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1,200, 3,400이면 4,600이잖아요. 그럼 5,000에서 여기 이제 400이 남았네요. 5,000까지. 여기는 자 15%가 아니고 24%. 자, 24%. 아, 저 순간 헷갈려서. 자,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나머지 400만 원에서 100분의 24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가 물론 이제 거쳐도 되고 아니면 저 가세 표준 그 관련해서 표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582만 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면 요게 이제 582만 원이 되고 요거 이제 계산하면 96만 원. 요게 96만 원. 그래서 얘네 합산한 금액이 바로 세금이 되겠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27번. 예, 여러분들. 자, 요거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고, 오히려 제가 실제 그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6번 정도까지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가세 표준 이거 암기하는 게 이게 물론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최소한 기본적인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아, 이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구나 정도 때문에, 계산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 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니까 실제 생활에서도 그래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니까 다시 한번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소득공제 1천만 원. 그럼 가세표준은 6천에서 1천만 원 뺀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1,200만 원까지는 6%, 1,200만 원 초과하고 4,600만 원까지는 15%, 그다음 4,600만 원의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4% 그렇게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1,200만까지 6%니까 1,200만 곱하기 100분의 6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1,200만에서 4,600만 이 구간에 대해서, 즉 차익이 있잖아요. 4,600만에서 1,200만 원 뺀 3,4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5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천만에서 4,600만까지 구간 400 곱하기 100분의 24 이렇게 계산하시면, 자, 이건 숫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숫자가 중간에 너무 커지면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뭐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했지만 좀 간단한 문제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다만 이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좀 여러분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 28번 보시면, 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 1년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연도 다음에 6월 1일. 자, 우리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때 안 하면 가산세에 붙는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가 오늘 비가 오늘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물론 이제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원하고 여러분들 뭐 공부 또 비 오는 모습도 바라보면서 또 마음을 또 다잡는 계기도 되고 또 차분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차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 올림픽 대로에서
진짜 앞에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비가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차들도 다 거북이 걸음 하는 바람에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그래서 지금 저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 퇴근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보험학까지만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보시면 자금 세탁 방지 제도란 국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 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 요 정도는 그냥 개념 정도는 확인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융감독원장에게 의심거래 보고하는 거다. 금융감독원장 등장 안 합니다. 요거는 금융정보분석원장 좀 체크를 하시고, 다음 의심거래 보고제도 관련해서 고액현금 보고제도 있잖아요. 그거가 관련해가지고 주관적 판단이냐 객관적 판단이냐 그거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다만 의심거래 보고 같은 경우는 자 예전에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자 금융기관 종사자가 의심스러우면 이것을 갖다가 그 담당자한테 보고하고 담당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취했다면 이제 그 기준 금액이 점점 하향되다 이제 삭제됐어요.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이게 불법 자금의 수수다 이런 것과 관련된다 그럼 의심이 들면 뭡니까?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의심거래 보고하고 저기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천만 원이라는 거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보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보시면 자 34번 방금 봤지만 의심거래 보고 원화 1천만 원 또는 외화 5,000불 상당의 거래량이다. 근데 지금 뭡니까? 이거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 삭제. 다음 35번 보시면 혐의 거래를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종합분석하여 불법 거래 또는 자금 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정지명령, 수사기소. 수사기소는 여러분이 뭡니까? 검찰, 경찰 이쪽에서 수사권이 있는 그런 쪽에서 하지. 근데 여기는 뭡니까?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좀 수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직접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36번 CTR 고액현금 거래 보고제도의 개념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는 CTR은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 자동으로 보고 그 대상은 1일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한 경우 출금, 입금, 출금 다 됩니다. 2천만 원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동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38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다만 여러분들 42번 한번 볼게요. 296페이지 42번 자금 세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요게 그냥 여러분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스스로 요거는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 보고 안 해도 되겠구나, 스스로 필터할 수 있겠구나, 요거는 금융거래 일반 그 보고 면제 제도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금융기관에서 다 면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령으로 어떤 그 지정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3번 보시죠. 우리나라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면제 대상 기간을 한국은행장이 매년 정하고 이 대상 기간의 현금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법령, 법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는 면제 대상 법정 지정 방식,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판단을 해서 면제를 시키고 말고 할 것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 사이의 거래 같은 경우는 보고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44번 보시면 고액 확인 제도는, 고객 확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 실지 명의 이외에 사용 목적과 실제 당사자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자금 세탁 행위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고객 확인 제도라는 것은 자 원래 금융실명법상에서 여러분 뭡니까? 예, 그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 고객 확인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는 주소 연락처를 부과합니다. 근데 좀 더 위험성이 강화돼가지고 좀 더 강화된 어떤 위험 확인 제도와 관련해서 고객 위험 제도라는 게 그때 뭘 한다? 실제 당사자인지, 그 다음에 금융거래의 목적이 뭔지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 한번 보시면, 자, 금융실명법상에서는 성명과 주민번호, 그 다음에 특정 금융거래 보고법상 고객 확인 제도, 즉 CDD, CDD 같은 경우는 그 성명과 주민번호 위에 주소 연락처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고객 위험 제도 EDD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그 CDD에서 확인했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외에 실제 당사자인지 그리고 금융거래의 목적이 뭔지까지 확인하는 거다 해서 구분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객 위험 제도라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객 확인 제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고객 확인제도 CDD라고 됐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주소 연락처까지 확인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45번 고객 확인제도 자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합당한 주의 의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46번 자 이게 정말 말장난 같은데 말장난이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의 기초에 해당한다. 자 우리나라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금융실명제는 93년도에 우리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아까 성명이라든지 주민번호를 갖다가 확인하는 제도잖아요. 그거는 뭐의 기초에 해당하는 겁니까? 고객 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하는 거고 고객 현금 거래 보고 제도하고는 실명법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46번 X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46번 이게 말장난 같아도 좀 의미가 있는면서 좋은 문제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보시고 41번은 좀 반복되는 거니까 47번, 48번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49번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고객 확인 제도의 경우 금융기관은 계좌 신규 개설,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 시 고객 신원을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규 개설 우리 뭐 계좌 금액이 어떻든 상관없이 신규 개설할 때 고객 우리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1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 시 1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2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50번 보시면 고객 확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계좌 신규 개설에는 예금 계좌, 위탁 매매 계좌 등을 개설하는 것 포함되지만 보험 공제 제약 대출 보증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신규 계좌 개설에 포함되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2천만 원 이상 거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고객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실익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실익이 그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예, 51번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52번 보시면 고객 확인 시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실지명의 설립 목적이라고 되는데 자 여러분 설립 목적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확인한 거고 자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뭐 확인하겠습니까? 그렇죠. 업종을 갖다 확인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번 잘못됐고 박스에 보시면 자 영리법인의 그 실지명이 업종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과 기타 단체는 설립 목적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두 개를 구분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3번 보시면 금융기관은 실제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 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 외에 고객의 실제 당사자인지 그 다음에 금융거래 목적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거래 목적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4번 보시면 특정 금융거래보호법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수행토록 한다. 자, 강화된 고객 확인 이거 의무토록 안 하면 아무런 이제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자율에 맡기면 안 됩니다. 54번 X 이건 뭐다? 강화된 고객 확인은 뭐다? 이를 의무화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55번 보시면 자금 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은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와 관계된다. 그렇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 EDD, 고객 확인 제도 CDD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좀 바라시는 거 먼저 아니까 자 여러분들 좀 어쨌든 좀 빨리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시간 허용하는 한 좀 열심히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험 파트 좀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보험 상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좀 미리 예습을 좀 해오시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계획된 내용들 그 문제 내용들 좀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보험 파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